안녕하십니까. 강사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젠더 갈등과 평화적 공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영어고요. 사실은 제가 젠더라는 용어를 언제 처음 접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에 가서 여성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접하면서 그때 처음 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오히려 남녀 간의 성차? 그 정도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언론에서 젠더라는 말을 썼고 굳이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원래 영어 그대로 젠더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남녀 간의 신체적인 차이, 그것이 그 신체적 차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의 이분화를 낳는다라는 그런 통념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즉, 남녀 간의 성차라는 것은 신체적인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신체적인 차이라 함은 선천적인 것이고 신체적인 것이고 생물학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신체적, 선천적, 생물학적인 성차는 바로 섹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젠더라는 용어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성차를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한 사회에서 남성은 이러이러해야 해. 여성은 이러이러해야 돼. 아, 남자가 왜 이래? 여자가 그러면 되겠니? 라는 남녀에게 기대하고 적합하다라고 믿고 있는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태도나 가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습득한 결과 각각의 개인들이 갖게 되는 성적인 태도 또는 성 정체성, 그것을 바로 젠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는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 또 신체적인 성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교육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남녀의 다름, 성차를 우리는 학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가 불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젠더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동일한 조건이라고 전제했을 때 남녀가 받는 어떤 혜택이나 보상 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그러니까 특정 그 성에 속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강요되는 억압이나 착취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에 따라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면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젠더 불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것, 젠더 불평등이 존재했고 그로 말미암아 남녀가 갈등을 하는 것, 이 젠더 갈등은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속적인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전통사회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특히 교육의 기회를 에서 불공평했고 그러다 보니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좀 더 기회가 확대되다 보니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인 진출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서는 초창기의 이 젠더 갈등이라 함은 남성 중심적인 이 전통 사회에 대해서 여성들이
저항하는 것이 바로 젠더 갈등이었습니다. 즉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 그것이 젠더 갈등이었다고 대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법이나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성들은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불공평함을 토로하고, 그래서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는 호주제라든가 군 가산점이라든가 성매매, 성폭력, 그리고 여성들의 이중 노동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법률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창기의 젠더 갈등과는 다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10년 중반 이후부터의 젠더 갈등은 양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어떤 사회 이슈 면에서도 과거의 것과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자, 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젠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과거에 남성 중심적인 전통 사회에 대해서 여성들이 저항을 했다라면 지금 이 시기에는 남성들이 나 역차별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뭐냐? 양성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꾸준히 이런 법과 제도의 변혁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들이 나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증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남성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공식적인 영역, 법이나 제도적인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젠더 갈등이 확대되었다라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기별 젠더 갈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래서 199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성매매 이거를 근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2005년에 와서는 호주제 폐지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오면서 대두되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소설 82년생 김지영, 이 동명의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었고, 그리고 2018년에는 홍대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남성들이 이에 굉장히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 이수역 남녀 폭행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한 것이고 이 사이사이에도 많은 젠더 갈등의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게 됩니다. 먼저 군 가산점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있고 이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 의무죠. 현재 18개월 동안 가서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가서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가하다 보니 이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 군 가산점들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1999년에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냈고
결국은 군 가산점제는 폐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남성들은 그러면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들만 군대에 가서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 과거에 굉장히 길었을 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를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 여성들도 군대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성들이 남녀 평등 복무제라든가 혹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과거에는 차별을 당하는 어떤 피해자, 희생자라고 하면 여성들로 대별이 되었다면 오히려 이제는 역차별을 받는 20대 남성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평화라는 주제와 연관을 시키면 젠더화된 폭력, 이 문제를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폭력도 있겠고 학교폭력도 있겠고 다양한 폭력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젠더화된 폭력이라 함은 폭력이 남녀에 의해서 이 성차에 의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스토킹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젠더화된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서 불법 촬영에 대한 얘기들은 요즘 끊임없이 이것들이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죠. 특히 그리고 이게 촬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촬영된 영상들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그러면서 그게 더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 사회에서의 이 젠더 갈등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르겠다. 시기적으로 보면 21년, 22년, 23년 같은 그 해에 2월에 1년차씩 시차를 두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보면 심각하다라는 비율이 63%, 71%, 68%. 다행스러운 것은 21년, 22년 보면 22년보다는 23년에 살짝 줄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연령별 비율을 좀 주시해 보시면 특히나 높은 수치를 보이는 18세에서 29세까지 22년 2월은 90%였고요. 그러다가 23년 2월에 79%로 떨어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18에서 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이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세에서 29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청년 세대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젠더 갈등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성고정관념을 보시면 성고정관념이 강하다라고 느낀 비율이 67%, 약하다라는 것이 75%, 22년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23년에 보시면 강하다라는 비율이 61%로 조금 떨어졌고 약하다는 비율은 1%포인트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뭘까? 자, 성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성과 관련된 편견, 고정관념. 남자는 이렇게 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앞서 18세에서 여기 보시면 18세에서 29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인데 여기서는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90%를 넘고 있어요. 특히 20대는 96.6%가 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96.6%라는 거는 뭐 100명에서 96명, 97명이 이렇게 나는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이죠. 자, 앞서 그 성고정관념은 이 5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고정관념, 성에 관련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을 대할 때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고정관념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 고정관념은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스러워진다. 가족 생계의 1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간호사나 보육교사는 여성에게 적합하다. 군인이나 경찰은 남성에게 적합하다. 여자가 스스로 조심하면 성범죄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5개의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에 대한 거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남성, 그러니까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몇 년 동안 내내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남자들 셋만 모이면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또 무슨 얘기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가족 생계의 1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만약에 그 기혼일 경우에 외벌이를 해서는 생존하기가 힘들거든요. 맞벌이 세대가 그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가족 생계의 1차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 2023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 있는 직업의 개수가 18,000개 정도나 되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직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간호사와 보육교사, 여성에게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병원에서는 남성 간호사의 대한 수요, 요청 이것이 덜 절박하거든요.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육교사라고 했지만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보면은 여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유치원에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남성 교사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 군인이나 경찰은 남성에게 적합하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렸을 때 군인이나 경찰을 보면 남성으로만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5번도 굉장히 짚어봐야 될 대목인데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텐데 만약에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에 여성 스스로 뭔가 어떤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범죄의 피해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자가 성범죄 그 피해자였을 때 몇 시에 그랬는지, 공간이 어디였는지, 옷차림이 어떠했는지, 화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잣대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을 보시면 앞서
세대 갈등이 심각함을 알 수 있죠. 청년 세대에서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자, 문제는 현재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게 24%,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54%.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수치가 78%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젠더 갈등의 늪에 빠져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장소 면에서 성차별 그리고 분야별 성차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남녀가 그 수치상에서 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느낀, 그러면 이거는 여성 응답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게 반드시 이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라는 게 여성 응답자만 한 것은 아니죠. 남성인데도 여성 차별이 더 심각해라고 응답할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본 것이 직장과 가정, 학교로 봤었을 때 직장이 제일 높았습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도 직장, 가정, 학교 순이기 때문에 이 공간 면에서의 어떤 성차별은 직장이 다른 공간보다 더 그 차별을 느끼는 어떤 직접적으로 느끼는 공간이 직장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수치를 보면 특히 2022년의 자료를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은 60%인데 남성에 대한 차별은 32%니까 여성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이 남성들의 거의 2배 정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녀 모두 23년에 와서는 조금 그 수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학교보다 오히려 가정이 더 성차별을 많이 느낀다라고 한 거죠. 여성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정이 학교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긴 하지만 그 수치의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죠. 미미한 수준을 보이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 그런데 가정은 38%니까 10%포인트 높게 가정을 학교보다 더 성차별의 어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관계별 성차별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데 직장 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나 학원 내 교사와의 관계, 기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앞서 장소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직장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가정이었고 그 다음이 학교였기 때문에 인간관계 마찬가지로 직장 내 동료와 상사,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그 다음 그 학교나 학원 요 순서대로 지금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22년이 23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사회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녀의 성차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 남녀의 신체적인 성차로 말미암아 사회문화적, 역사적 뭐 이런 젠더가 있고, 그리고 근데 그 젠더가 평등하지 못하고 불평등함으로 인해서 각 그 남성들 혹은 여성들이 젠더 평등을 요구하면서 법이나 제도의 개선들을 요구했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평등도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젠더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은 바로 2022년 대선입니다.
앞서서 그 전에 서울시 선거에서도 이 어떤 징후가 나타나긴 했는데 특히 2022년 대선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대남 이대녀 20대의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20대의 여성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들은 남혐을 선호하는 이 혐오의 문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요. 특히 과거 전통사회에서 보여졌던 여성들의 남성들에 의한 어떤 그 여성들의 피해의식이 아니라 20대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굉장히 표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남성들의 피해의식은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평등이라고 했을 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 기회의 평등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본격화된 2022년 대선의 젠더 갈등은 그 당사자들인 청년 남성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갈등을 온라인에서 양상됐던 것들을 좀 더 왜곡하고 또 부풀려서 정치권과 언론이 소위 말하는 프레임 씌우기를 하면서 이 젠더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의 이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보수화 현상을 보이고요. 보수 정당에 대해서 표심을 표출했고 그리고 20대의 여성들은 진보 쪽의 정당에다가 본인들의 표를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아주 극명하게 투표 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젠더 갈등의 정치화. 그래서 젠더 갈등 수준이 나는 이거 미약해 라는 사람과 젠더 갈등의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과 있을 때 젠더 갈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권에서 정당 정치에서 양극화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특히 정치에서의 양극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서의 양극화의 기저에는 또 젠더 갈등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을 했고 지금은 그것이 실제로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문제점들이 실제로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들도 마련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안나 루이스 서스만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젠더 갈등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특히 이 한국에서는 성별이라는 것을 이것이 가장 날카로운 사회적인 단층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하는 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남녀 사이의 관계 악화, 즉 젠더 갈등부터 시작된 것이다,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가 아니면 82년 김지영 소설의 인기라든가 2018년에 미투 운동 같은 사례들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비 문화, 네 개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아니다. 아닐 빚자죠. 우리 과거에는 미혼이라고 했지만 지금 비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맺지 않고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설사 하더라도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성의 사비 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남성들의 어떤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가부장적인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일종의 수혜자였고 기득권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분명 남녀의 성차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기득권이었고 여성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저항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그만큼 기회 평등을 누리고 실질적으로 법과 구조의 개선을 하고 성과도 그런 성평등한 그런 문화로 가고 법제도도 변화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만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성평등한 사회일까? 정말로 양성 평등이 실현되었나?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발표를 했는데 남녀의 고등교육의 격차나 소득 격차,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의 진출 비율, 육아 비용, 남녀의 육아휴직 현황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9개국이 속해 있는 OECD에서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입국 중에서 11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들에 모여있는 이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 유리천장 지수가 낮다는 것은 아직도 여성들이 완전하게 이 양성평등을 이룬 사회는 아니지 않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젠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젠더 갈등과 함께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입니다.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 스치기만 해도 성폭력이래. 일부 남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자, 성폭력은 어떻게 했느냐, 어느 강도로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다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폭행, 성희롱, 스토킹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미투 사건입니다. 해시태그가 미투라고 되어 있죠. 나도 당했다. 그래서 미투 캠페인은 SNS에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밝히는 캠페인이었습니다. 2017년에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정치, 연예계, 또 문화계 등등 사회 각 영역에 미투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 캠페인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고백,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어떤 뭐 처벌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나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with you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이 시기에 SNS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스쿨 미투, 페미니즘, 몰카, 혐오 등의 단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폭력과 관련해서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뭐 사적으로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99년에 소라의 가이드, 그리고 2016년 소라넷의 공식 폐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었던 N번방 운영자 조주빈과 문영욱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전에는 디지털 성범죄, 어떤 범죄라는 어떤 인식조차도 없이 그냥 내가 야한 동영상을 몰래 본다라는 이런 거였다면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성범죄임을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을 했고 그들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 있죠. 자, 이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갈등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이게 공론화되면서 특히 정부 부처인 여가부의 폐지, 찬반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내에서도 두 개의 입장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그 이유가 여가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여가부가 과연 젠더 갈등을 해결한 게 있어? 너무 무능한 부처야. 그러니 없애야 돼. 라는 입장과 또 하나는 이 여가부 때문에 젠더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여가부를 없애면 젠더 갈등은 어떻게 보면 뭐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차피 인간의 절반은 남성, 절반은 여성, 양성평등, 성차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그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보면 개인과 가정의 노력은 높은데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나름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걸 하고 있어. 근데 정부 부처나 교육기관 내지는 직장 또 언론,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이런 곳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젠더 갈등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을 인지함에 있어서 감수성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에서 성차로 인한 차별 내지는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 그것을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어는 1995년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렸던 UN 여성대회에서 사용이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공공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성인지 감수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휴게소를 갔는데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규모로 예를 들어 남자 화장실이 몇 평이다. 그럼 여자 화장실도 몇 평.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 그거를 평등이라고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에서 보면 신체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또 여성들이 보통 유아를 동반하고 같이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성들이 기저귀를 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예. 또 여성들은 생리를 하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속옷 착용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남성과 어떤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화장실 보면은 남자 화장실에서 휴게소에 줄이 길게 서 있는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성 화장실은 보면 그 바깥에까지 줄을 길게 늘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여성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에 예를 들면 1.5배, 1.8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갔더니 그런 문제들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법률적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 의도했던 혹은 의도치 않았던 우리가 쓰는 혐오적인 발언들, 혐오적인 표현을 줄여야 되겠고 결국은 이런 갈등은 소통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인지는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소통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서만 계속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통으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젠더 갈등을 더 악화시킨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무분별할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공론장에서의 성숙한 토론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젠더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특히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이 심각한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신자유주의와 맞물리면서 이들이 취업의 문제, 즉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 그들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표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또 남성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이 청년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 젠더 갈등의 프레임 씌우기 이것을 탈피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썼지 성평등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남성, 여성, 이 양성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평등이라고 하면 성소수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젠더 문화, 성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까지 그래야만 젠더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더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